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가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한 커뮤니티 행사의 녹취록입니다. 네, 이게 암호화폐 프로젝트 카르다노에 대한 건데, 맞습니다.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업계 전체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풀겠다면서 미드나잇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건 뭐랄까,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과 돈이 몰렸는데 왜 암호화폐는 아직도 주류가 못 됐을까? 이런 아주 아픈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자기 반성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 그리고 100년 이상 갈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의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0년간 풀지 못한 숙지에 대한 해답이라니 기대가 되네요. 그럼 먼저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삿포로에서 꺼낸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발표 시작이 꽤 감성적이에요.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아무도 자기들을 안 믿어줄 때 홋카이도가 몇 안 되는 믿어준 곳 중 하나였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일본 투어 첫 장소로 삿포로를 골랐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감사 인사만 하려고 꺼낸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이제 지난 10년의 무게를 청중하고 같이 느끼려는 뭐랄까 일종의 장치죠. 그렇죠. 그 서사를 딱 깔아놓고 바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진단이 뭐였나요?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만 너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양이요? 네. 근데 실제 비즈니스나 사회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즉 사적인 영역이 필요한데 이걸 완전히 놓쳤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블록체인의 거의 핵심 가치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현실 세계랑 멀어졌다는 건 좀 역설적인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뭐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발표자는 그걸 잘못됐다기보다는 절반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반쪽짜리였다. 네, 완전한 투명성이 분명히 강력한 분야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공공기금 추적 같은 거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분 월급 내역이나 병원 기록 아니면 회사 기밀 협상 같은 게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누가 그 시스템을 쓰겠어요?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현실은 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완전 비밀 정보가 막 얽혀서 돌아가잖아요. 기존 블록체인은 이걸 다룰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반쪽짜리 시스템이라 현실 세계가 못 들어왔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나머지 반쪽, 음의 영역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미드나잇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미드나잇의 핵심 개념이 바로 트라이앵글이에요. 트라이앵글이요? 삼각형. 네,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꼭지점이 바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영어로는 PET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핵심은 제로지식 증명 같은 암호학 기술이에요. 제로지식 증명.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해서 민감한 정보 자체는 공개 안 하면서 그 정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령 제가 대출을 받을 때 제 모든 금융 기록을 은행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연체 기록 없고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라는 그 사실 자체만 암호학적으로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제 정보는 저만 알고요. 아하, 제 패는 안 보여주면서 제가 원하는 패를 갖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은 항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네, 늘 따라붙는 얘기죠. 규제 당국이 이런 검은 상자 같은 걸 좋아할 리가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트라이앵글의 두 번째 꼭지점, 규제 준수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아, 규제. 네, 흔히들 프라이버시랑 규제는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는 오히려 진짜 프라이버시 기술이 있어야만 스마트한 규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프라이버시가 규제를 돕는다? 그건 좀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 시장이 한 1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네, RWA라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KYC, 고객 확인 같은 규제를 따라야 해요. 만약 청취자분 신원 정보랑 자산 규모를 공개 블록체인에 올린다. 끔찍하네요. 전 세계 해커한테
나 여기 있으니 공격해달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그렇죠. 하지만 프라이버시 기술이 있으면 어떨까요? 정보는 암호화해서 나만 갖고 있대. 허가된 규제 당국만 감사 목적으로 당신이 규제를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모두에게 공개하냐 마냐 유분법이 아니네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증명해주는 방식, 이게 스마트한 규제 준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꼭지점은 뭔가요? 추상화, 즉 압도적으로 쉬운 사용자 경험입니다. 추상화요? 네, 발표자가 이걸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하는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이스 라떼 한 잔 주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원두가 어디서 왔는지, 머신 압력은 어떤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쓰려면 거의 바리스타 자격증 따야 할 수준이죠. 맞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냥 이더리움 10개를 $3,000에 사고 싶다, 이런 의도만 표현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싸고 안전한 길을 찾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 기반? 네, 근데 여기서 또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져요. 또요? 어떻게 연결되죠? 만약 청취자분의 그 의도가 다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50에서 $100 사이에 사고 싶다는 의도를 공개하는 순간, 아, 판매자는 무조건 $100를 부르겠네요. 바로 그거죠. 협상에서 완전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프라이버시는 필수라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사용자 경험 이 세 가지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네요. 그렇죠. 어느 하나만 빠져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론은 완벽해 보이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난 10년간 그들이 매달려온 기술적 난제였던 거죠. 발표자도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도 못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미드나잇이 바로 그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려고 설계된 아키텍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실제 구현은 시켜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야심찬 미드나잇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일까요? 자료를 보니까 또 다른 이더리움 킬러를 만들려는 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실용주의를 택했다고 말해요. 실용주의. 우리 블록체인이 최고니까 다 이리로 와라 하는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걸 인정한 거죠. 아하. 그래서 미드나잇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아니라 카르다노는 물론이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기존 네트워크 위에서 함께 돌아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앱을 위한 기술 스택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흥미롭긴 한데 그게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닐까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경쟁자인 카르다노 기술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기술 통합보다 어쩌면 커뮤니티의 정치적인 장벽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개발자나 커뮤니티를 직접 설득하는 게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에요. 사용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위에 있는 어떤 디파이 앱이 미드나잇을 도입해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싹 숨겨주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방역을 쓰겠죠. 그렇죠.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쪽으로 몰릴 거고, 그럼 결국 시장 압력 때문에 다른 앱들도 경쟁적으로 이 기술을 도입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아, 사용자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기능을 더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군요. 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전공법적인 전략이네요. 이런 비전 말고 실제로 생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됐어요. 확장성 솔루션인 하이드라 팀은 행사장 안에 자판기,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가차 머신을 설치했더라고요. 가차 머신으로 기술을 설명한다고요? 재밌네요. 어떻게 한 거죠? 행사장에 숨겨진 10개의 비밀 단어 중에 5개 이상을 찾아서 앱에 제출하는 미션이었어요. 네. 근데 앱에 단어를 제출하면 미드나잇 시스템이 당신이 어떤 단어를 찾았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아, 정말요? 네, 그냥 5개 이상을 찾았다는 그 사실만 암호학적으로 증명하고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에요. 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제로 지식 증명을 그냥 게임으로 체험하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가장 직관적인 물리적 경험으로 풀어낸 아주 똑똑한 방법이었죠. 정말요. 이론을 넘어 현실로 함께 만드는 생태계라는 섹션 제목하고 딱 맞네요.
네트워크 안정성 얘기도 인상 깊었어요. 노드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던데요. 네, 이건 그들의 오래가는 인프라 철학을 진짜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건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예전에 가장 널리 쓰이던 단일 코드에 버그가 생겨서 네트워크 전체가 멈출 뻔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죠. 프로그래밍 언어로 똑같은 프로토콜을 구현하게끔 장려해요. 이걸 노드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나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카르다노에서도 한 클라이언트에 버그가 생겼대요. 그럼 문제가 컸겠네요? 아니요, 다른 팀들이 만든 다양한 코드로 돌아가는 노드들이 멀쩡하니까 네트워크가 중앙 개입 없이 열려갈 시간 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자가 치유를 한 거죠. 와, 자가치유요? 네, 하나의 질병의 전체가 쓰러지는 코드의 단일 경작을 피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빨리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철학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속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레이오스라는 기술로 초당 500건 거래를 목표로 한다고요. 근데 솔직히 500건이면 비자 카드 같은 기존 금융망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주류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확장성 논의의 핵심입니다. 발표자의 주장은 모든 거래를 블록체인 위에서 다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레이오스가 제공하는 초당 500건은 블록체인 자체 처리량, 그러니까 결제 확정 속도고요. 네. 그 위에서 하이드라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수많은 자잘한 거래들을 빠르고 싸게 처리한 다음에 그 최종 결과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죠. 아, 구조가 다르군요. 네. 500TPS는 고속도로의 차선 수 같은 거고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의 속도는 레이어 2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모든 커피값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는 아니지만 고부가 가치 자산을 옮기고 복잡한 계약을 처리하기엔 충분한 기반이라는 계산이죠. 우리에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암호화폐가 지난 10년간 겪어온 성장통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사용자 경험, 이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기존 생태계와 협력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비전이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통찰은 기술의 우월함이 아니라 철학의 전환을 얘기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철학의 전환이요? 네. 지난 10년간 업계는 계속 더 빠른 것, 더 확장성 있는 것만 외쳤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발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초고속 열차 만드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아무도 믿고 타지 못하는 선로를 만들고 있었다는 그런 반성처럼 들려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특히 AI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미래에는 이런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접근 방식이 결국 살아남을 거라는 주장은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청취자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발표자는 빠르게 움직여 실패하며 배우라는 실리콘밸리 문화와는 반대로 국가나 우주선을 만들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이런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철학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또 어딜까요? 그리고 속도가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의 가치를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